몇 주 전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하늘길을 막겠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죠. 2000년 국가 전체 GDP가 32조 원이었던 나라에 한국의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세워 1년에 3억 대에 육박하는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의 GDP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지금은 무려 10배가 성장한 311조 원의 GDP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100조 원 정도를 삼성이 담당하고 있죠. 여기에 SK그룹은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에 무려 1조 1,8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6.1%를 확보하였고, 한국의 현대차는 베트남 현지 업체 탄콩이라는 회사와 합작 법인을 세우고 베트남에 과감한 투자를 한 덕분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84%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며 일본의 토요타를 꺾고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해주고 있는 동시에 일본에서 대부분의 부품들을 조달하고 있는 베트남에 있는 일본 법인들과는 달리 엄청난 수의 베트남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국을 스스로 막아버린 베트남의 결정은 베트남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심대한 타격을 받은 곳은 베트남의 관광산업이죠. 베트남이 1년에 관광산업으로만 벌어들이는 수익이 무려 620조 베트남동. 최근 가장 핫한 관광도시가 바로 베트남의 다낭인데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성영 베트남 다낭 무역관이 발표했던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무려 55%를 넘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호텔과 레스토랑 몇십 개가 문 닫는 정도로 끝나는 수준을 넘어섰죠. 베트남의 관광산업도 이렇게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은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애플이나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등과는 달리 이번 사태로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실제로 상황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삼성전자가 이번 사태로 중국산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위기에 놓였고, 특히 베트남의 경우 중국산 원자재 및 설비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전자제품협회도 이번 사태가 1개월 내에 가라앉지 않으면 TV나 스마트폰 생산이 가파르게 감소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경제 상황이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자 결국 한국에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의 전세기를 통해 700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베트남에 출장을 올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인데요. 1차적으로 186명의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들이 아시아나항공 전세기로 베트남의 북부 박린성 공장으로 파견되었고, 나머지 500여 명도 순차적으로 파견될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이미 머리끝까지 화난 한국인들의 마음을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사 VN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민간경제개발연구위원회가 베트남 기업 1200곳 이상을 조사한 결과 앞으로 6개월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체의 무려 74%가 회사 운영비조차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 60%가 수익이 이미 절반으로 폭락했고, 특히 베트남의 경우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처럼 재택근무가 가능한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격이 더욱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을 모두 제치고 베트남에 투자한 국가 1위 한국, 무려 62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는데요. 이번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이전처럼 1년에 400만 명 넘게 방문하여 돈을 써줄 가능성은 너무나도 낮아졌고, 심지어 삼성, 현대 등 한국의 대기업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베트남의 정치적 리스크를 다시 계산할 것이고 향후 베트남에 과감한 투자를 할지 여부도 미지수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수도권의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불안과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6일 51명, 7일 57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8일과 9일 이틀째 30명대를 유지하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에서 대유행이 우려된다며 경각심을 늦추질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생활치료센터 29개를 운영했고 환자 4,915명이 입소해서 이 중 3,955명이 완치해 격리 해제됐습니다. 지난달 23일 퇴소한 한 확진자는 편지를 통해 생활치료센터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입소자는 지난 4월 23일 자녀의 돌잔치 참석을 위해 미국에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최대한 배려해준 의료진과 운영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며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이고 훌륭한 나라임을 느꼈습니다. 이곳에 뿌리를 둔 제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진심으로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바이러스를 완전히 떨쳐내진 못했지만 방역에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한국에서 K방역이 성과를 낸 모습에 세계적인 석학이 중요한 지점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8일 외교부 유튜브 채널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 마이크 샌델 교수 인터뷰가 공개되었습니다. 샌델 교수는 주변국들에 비해 볼 때 한국이 성공적인 방역 성과를 거둔 이유 중 하나는 넓은 의미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결속력이 있다며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기부활동이 줄지어 일어나지만 한국은 자선과 기부를 넘어선 행동이 나온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정부활동과 별개로 사회 안팎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협조라며 입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로 월세를 내린 건물주들이 있었다며 미국인으로서 경의를 표할 만큼 무척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시민들 상호 간의 배려와 존중은 효율적인 정부조차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샌델 교수의 말처럼 한국의 시민들은 함께 바이러스와 싸우며 서로 돕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중요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들은 한국과 미국, 프랑스,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6개국에서 봉쇄령 등 감염 확산 억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지난 8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휴교 등 강력한 억제 조치가 없었다면 한국인 10명 중 7명이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무려 한국인 3,800만 명이 걸릴 수도 있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 인구가 5,184만 명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73.3%가 억제 조치로 감염을 피한 것입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연구진도 이날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11개국에서 봉쇄령이 310만 명의 목숨을 구했고 감염률을 평균 82%나 낮췄다는 것입니다.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연구진은 지금까지 연구 대상 국가 인구의 약 3에서 4%만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은 이 전염병의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까지 아직도 멀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한 일부 조치를 시행하는 한에서 경제활동은 어느 정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연구 결과가 공격적이고 전례 없는 봉쇄령이 방대한 경제적 타격과 실직을 낳긴 했지만 바이러스의 기하급수적인 확산을 멈추는 데는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많은 유럽의 국가들은 봉쇄령과 이동 제한, 상점 폐쇄 등을 통해서 확산을 멈출 수 있었지만 한국은 이 같은 봉쇄령이나 제한을 하지 않고서도 바이러스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초기부터 주목받아온 공동체,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방역은 한마디로 시민의식의 승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은 봉쇄가 해제되자 해변 공원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공원에는 옷을 벗고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직도 확진자가 수백 수천 명이 나오는 상황에서 선진국이라 불렸던 나라들의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때도 정부를 향해서 자유를 달라고 시위하며 항의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생명까지도 위협한다는 사실은 그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호리야마 아키코 서울지국장은 한국의 모습에서 놀라운 다른 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위치 정보와 신용카드 결제 정보, 감시 카메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한국의 감염자 추적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국가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운데 이게 한국에서 가능했던 것은 국민과 의사소통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4월 세계 30개국에서 실시한 글로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인권을 어느 정도 희생해도 상관없다고 답한 사람은 전 세계 평균 75%였습니다. 한국은 80%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일본은 32%로 30개국 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미국은 45%로 29위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스스로의 인권을 희생하더라도 공동체의 생명을 지키는데 더 큰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에도 감염 추적 시스템을 허용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생명을 함께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이기적이다라는 문장을 주고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여기에 85%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까봐 가장 걱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지키려 노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보다 한국 국민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지난 8일 일본에서는 홍콩의 투자회사 딥널리지 그룹에서 감염병 사태 이후 안전한 나라 순위에서 일본이 5위를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스위스가 1위, 독일이 2위였고 한국은 10위였습니다. 이 분석 결과에서는 유행성이 초기 단계에서 높은 평가를 얻은 것은 신속한 위기 대응을 한 나라였지만 현재는 우수한 경제 회복력을 나타내는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 결과는 일본의 네티즌들조차 신뢰할 수 없다며 비판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방역에 가장 성공했다는 대만과 한국이 상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은 긴급사태를 해제하고 당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서민들이 체감하는 길거리 경기가 4개월 만에 상승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긴급사태가 해제되자마자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명이 증가하는 등 2차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도쿄의 대표적인 유흥가 가부키초의 한 호스트 클럽에서 종업원과 손님이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영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업소의 한 직원이 지난달 37.5도가 넘는 고열에 일주일 이상 시달렸지만 이 직원은 잠시 휴식을 가진 뒤 검사도 받지 않고 업소에 복귀했습니다. 결국 이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직원과 손님들도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직원은 업소에 손님이 붐빌 때도 있었고 접객원은 2층 침대가 설치된 공동숙소에서 생활하기도 해 감염 우려가 커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출근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몸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쉬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얘기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하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한 클럽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나와도 이를 숨기고 영업하는 업체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다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방역당국은 해당 클럽을 폐쇄시키고 모든 출입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클럽발 확진자가 260여 명이 나왔고 다른 집단의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계속 추적과 검사, 격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감염병 사태 이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냈지만 일본은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시키고 시민들도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스다지로 일본 나카사키대 교수는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응을 잘못하면 6월 하순에 급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의 한심한 행태에 전례와 기존 규칙에 매달려 눈앞의 현실에 대처하지 못하는 일본의 현실이라며 세계화와 디지털화로 변화가 빨라진 21세기에서 20세기형 관료들이 있는 일본은 세계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번 사태에서 긴급 제한한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어 공동체 의식을 더욱 살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지원금을 받은 우리 국민들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올려주며 서로 돕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시민의식은 이제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위해 1,200억 원가량의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백신 개발에 경쟁적으로 몰두하며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면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한국은 당당하게 국가 재정을 투입해 개발하고 전 세계의 공공재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모두가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나라는 모두 110개국으로 한국은 그동안 42개국에 2천만 달러의 지원을 했고 앞으로 65개국에 2,100만 달러 규모의 금액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진단키트와 방호복 등 방역물품을 전 세계에 수출했고 이제 재정적으로 어렵고 의료 환경이 취약한 나라들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방역을 성공시킨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시민의식으로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한국 외교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아는 사이로 나아가고 그로부터 더 큰 의미의 공공선에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